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만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9% 넘게 10% 가까이 늘어난 513조 원을 조금 넘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R&D와 산업, 또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 소득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국내 사회 경제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를 비롯한 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에 달할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은 것도 눈에 띄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옵니다. 또 총선 열리는 해에 예산이다 보니까 이 선신성 예산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재정 건전성 우려는 없는 것인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는 여야 대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올해는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도 계속 받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희 전 국회의원 제 오른쪽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 왼쪽으로 JYSTV 이창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위원장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살펴보고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일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얘기부터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예, 예산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은 총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3% 증액된 규모인데요. 국가 예산이 5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리스크와 경기 하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재정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일단은 분야별로 좀 봐야 되겠죠. 중점을 둔 분야는 어디로 보입니까? 10% 가까이 증액된 예산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신산업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우선 수출과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2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7.5% 증가한 규모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자립화를 비롯한 R&D에 17.3% 늘어난 24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 8천억 원, 인프라 투자 등의 SOC 예산은 12.9% 증가한 22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 예산은 19.3% 늘어난 8조 8천억 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의 예산,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죠. 작년에 결정했던 올해 쓰고 있는 예산은 469조 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가 작년에 계속해서 회자가 됐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서 513조 원입니다. 9.3%, 금액으로는 44조 원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지 올해는 초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들 쓰고 있더군요. 자, 이번 내년도 확정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한 부분부터 좀 세 분의 어떤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도 보시죠. 그러니까 박 의원님 현역에 계실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예산이 200조대였는데 지금 뭐 500조를 넘어선 초슈퍼 묻지마 예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요. 해마다 증가폭이 6%에서 7% 정도 그랬죠. 됐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9.3%포인트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또 여러 가지 안보, 외교, 국방력 강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죠. 재정 건전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뭐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 처음에 기재부에 제출했던 예산이 500조가 채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정치 논리를 가미를 해서 540조 수준까지 해달라는 처음에 530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하니까 이 예산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네. 선심성, 정치성 예산이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나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뭐 서민 생계 지원이라든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총선 정치용으로 예. 포장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제 국방력 증가 또 방위 부담금 인상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 정부의 예산은 그냥 후세대도 생각하지 않고 정치 논리만으로 예. 포장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예. 이래서 이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하고 또 언론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 무엇보다도 예산을 아껴 썼던 예산을 줄이고 또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네네. 편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총평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이 대표님부터 좀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예산이 이제 예산 증가율로 보면 IMF 이제 그 이듬해 그 수준의 그 거의 그 수준에 미치는 정도의 아주 굉장히 높은 이제 상승률 이제 증가율을 기록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외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 안 좋고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과의 이제 그 무역 보복이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미중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있고요. 여러 그렇죠.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국내 경제도 지금 수출도 지금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들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한테 이게 부채를 넘겨주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물론 있는 건 알지만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이 지금 어느 나라에 비해서 다른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500조 예. 넘는 이 예산 자체는 이렇게 증가액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결정했던 올해 예산의 증가율은 9.7%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증가율은 9.3%거든요. 그렇군요. 증가율로 예. 따지면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더 높았던 부분도 숫자상으로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점 감안을 좀 해보면서 이제 예. 우리 또 장경태 위원장 말씀도 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 총평 또 들어보니까요. 예. 네,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샌드위치 형태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지금 이번에 513조 정도의 정부 재정을 만들었는데요. 예. 주요 특징을 보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청년 대책, 그리고 고교 무상 교육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만든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 논리를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소위 전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를 계속 늘려오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1,500조가 넘었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가계의 어떤 경제적인 원활한 경제 소통을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좀 지갑을 좀 더 두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좀 들어봤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을 좀 하나하나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또 세 분이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금의 상황을 가장 고려할 때 봤을 때는 역시 내년에 2조 1,000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되는 등 이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런 부분 관련 뭐 R&D 예산 이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활성화 문제도 있고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이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자, 이 부분부터 좀 한번 좀 살펴보죠. 박 의원님께서는 뭐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그렇고 이게 뭐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지 부분도 그렇고 뭐 등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의 이쪽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과의 이제 무역 보복 문제 때문에 소재 장비 부품을 지원하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낮거든요. 뭐 특허라든가 R&D 기술이라든 것이 예. 정부에서 지원한 만큼
그것이 민간에서 제대로 이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은 기업에 맡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지원은 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빈약하거나 도외시하는 측면이 많고, 그런데 이 예산 늘린다고 해서 내년에 뭐 우리가 뭐 일본과의 경쟁에서 당장 뭐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서 1년에 쓰는 그 R&D 예산이 21조인데 정부에서 지금 2조, 3조 가지고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성이 너무 많이 가미된 구호적인 이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질 때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해서 R&D 자금이 정말 잘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규모를 얼마나 늘린다거나 이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포함된 전체 R&D 예산은 24조 1천억 원이고요. 작년보다 17% 높긴 하거든요. 늘어나는 거긴 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기업들한테 좀 더 맡겨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효율성 얼마 전에 문제 이제 얘기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펀드에 5천만 원 가입을 예, 했다고 가입하셨죠. 이게 홍보를 하시고 이제 했는데 그 펀드 자체가 무슨 R&D 하는 펀드가 아니거든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이런 효율성 시스템의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 들었고요. 우리 이창호 대표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박 의원님과 그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R&D 예산이 투입은 됐지만 이제 그 제대로 결과적으로 잘 그렇죠. 예, 결과가 예. 별로 좋지 않은,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R&D 예산을 정부가 쏟아 부으면은 이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소재 산업, 부품 장비 이제 이 분야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쏟아 붓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나 이제 기술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이 R&D를 해가지고 기술력은 있지만 이거를 가령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할 경우에 그 테스트 장비가 대기업에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 테스트를 이제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려면 이게 가동이 중단돼야 되겠죠.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 같은 걸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일본에서 그냥 부품을 사오겠다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기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대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많이 채용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기술 개발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집행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정부도 신경을 써야 되고 대기업들도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예산안에 보면은 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공 나노팸 등의 테스트 장비를 보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그 보완 장치를 지금 이번에 마련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장 위원님께서는. 네, 근데 일본과의 무역 적자 30조 중에 20조가 기초 소재 부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20조에 대한 이제 일본과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그동안 최근 4년간 R&D 예산은 감소세를, 특히 기계와 제조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세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한 1조 3천억,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좀 더 투자를 강화하겠다, 매년 1조 원씩 이상 증액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 총 지출 대비 R&D 비중을 살펴봐도 2013년에 17조, 그리고 2015년에 18조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R&D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이번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정부가 특히나 이 기초 부품 소재
소재 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R&D에 대한 성과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이 원인부터 먼저 진단을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그 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특히 R&D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R&D 예산은 20조였고요. 올해는 그보다 4조나 더 넘게 늘어서 24조 1천억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R&D 예산이 사실은 OECD 회원국 간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규모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왜 우리의 부품 소재 장비 쪽, 이런 또 기초 소재 쪽이라든가 이쪽의 기술력은 왜 그렇게 썩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정확하게 잘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는 예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에너지 관련한 거나 뭐 기계 제조, 장비 뭐 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 3조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돈을 붓는다고 기술이 금방 그렇죠. 진일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R&D 예산은 많이 책정을 했지만 쓸 수 있는 환경과 또 집행되는 부분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예산 집행 효율성 부분 관련해서 더 추가하실 분들 계시면 한 말씀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지 예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년 복지 예산은 총액이 181조 6천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21조 원, 20조 원 좀 넘게 늘었고요. 증가율로는 13% 가깝습니다. 181조 원을 전체 예산 513조로 나눠보면 35%가 정도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13만 개 더 많은 74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도 정부 얘기에 설명에 포함이 돼 있고요. 복지 예산의 이런 어떤 증가 부분들, 불가피한 있다는 건 뭐 사실 대부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 예산의 이런 급속한 증액, 이 부분은 좀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창호 대표부터 이렇게 한번 순서로 가볼까? 이창호 대표는 이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뭐 빈곤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보육 서비스라든지 복지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들,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육이나 복지 예산이 뭐 크게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복지 예산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게 늘 수 있다는, 그러니까 늘어가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혹은 복지 예산 중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좀 더 그렇죠. 확충되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갑자기 복지 예산이 대폭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저출산 복지 문제, 수요가 고령화 많아지고 문제, 이런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예. 크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 부분들이 크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 예산은 한번 책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줄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여야가 공히 이 경쟁적으로 이 복지 예산을 늘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말하자면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데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증요법이다. 네. 뭐 언발에 오줌 놓기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안전망 높이기 위해서 노령층에 대한 연금 지원이라든가 사회 그 소외 계층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 예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방 재정이 더 악화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또 지방에서 또 지원해야 되는 이 매칭 펀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은 괜찮은데 이 지방이라든가 재정 자립도가 한 30% 미만인 이 시군 단위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무상교복이라든가 100% 주면 괜찮은데 이거 70% 주고 50%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육 예산이라든가 뭐
뭡니까 누리 예산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전부 지방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 재정의 어떤 능력을 봐가면서 늘려야 되는데 예. 이번에 너무 과도하게 늘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이제 출산율이 0.98%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빼놓고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담의 기조를 인구 절벽에서 줄어드는 다음 후세대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감안하고 늘려야 되는데 복지 예산이 지금 올해 또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참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고요. 복지 예산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일자리 예산도 또 논란이 항상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내년에 25조 8천억 원이 좀 배정이 돼서 작년보다도 21%가 일자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 더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이런 청년 내일 배움 공제라든가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거니까 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요. 이 일자리 관련된 예산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호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 만드는 건 이제 어느 정부는 이제 가장 큰 과제죠. 그렇죠. 근데 돈을 투입한 만큼 지금 효과가 안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일자리라는 거는 기업들이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지금 일자리를 새로 만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자리라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생활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가피한 이렇게 차선의 방법이지 이렇게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최선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기계화나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이제 차선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 위원장님은? 2019년도 노인 일자리 61만 개에서 이제 20년에 올해 내년 이제 목표가 74만 개 그렇죠. 반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만 60세 정년으로 봤을 때 58년 개띠 소위 우리가 베이비 부머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만 해도요. 0세부터 14세 인구 686만 명이었고요. 65세 인구가 676만 명. 그러니까 686에서 676으로 더 낮았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런데 2017년부터 이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0세부터 14세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120만 명이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그리고 또 기업에서 만들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또 바로 연금 대상자가 되면 바로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재정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일자리는 우리 이창호 대표님께서 기업에서 만들어야 된다. 아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린 부분,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자리를 늘린다. 또 그 늘린 일자리를 가지고 고용 지표가 올라갔다 하고 또 과대 홍보하고 있는 이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다시 채용할 수 있고 또 개방형 일자리라든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예산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늘린다 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제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정책 방향의 전환이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예산을 늘린다고 해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용실에 한 달에 150만 원 받던 이분들이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미용실에서 해고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냐?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취업 장려금 같은 걸 받아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미용 학원을 또 다녀요. 근데 이미 그만둔 미용실에 자리가 납니까?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쏟아붓는 일자리 이 대책이라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받아가는 사람들도 아이고 이렇게 받아가도 되나 하는 정도로다가 그리고 지금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들 물가가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달비를 따로 받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 예산보다도 정책 기조를 소득 주도 성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근데 물가는 사실은 요즘 소비자 물가는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물가라는 거는 생활 물가라든가 뭔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체감 물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정 건전성 문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확정하면서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 재정 수입은 연 3.9%가 느는 반면에 재정 지출은 연평균 6.5%가 늘 것이다. 그러니까 지출이 앞으로 5년간 그 수입보다 더 늘어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는 3%, 마이너스 3% 중반에서 관리를 하겠다. 국가 채무 비율은 현재 한 37% 가까이 되는데 전후가 되는데 이거를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참고로 이제 OECD는 평균 110%가 좀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걱정하시는 것만큼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힘주어 설명을 한 건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이번에는 장경태 위원장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었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쓰는데요. 뭐 초슈퍼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OECD 주요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OECD 주요국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40%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위권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요 선진국을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135%, 그리고 프랑스는 110%, 영국 91%, 좀 더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정도가 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데에 아직까지는 녹색 등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와 대출이 1,500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좀 빚을 져주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위 이제 재정주의 학자들 폴 세멜슨 같은 경우는 소위 세후소득의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를 주면서 총수요 곡선을 우상향 한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한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경제 이론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처럼 정부가 좀 더 나서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 보복 조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의 이런 경제 여건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처음부터 몇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라 심각하죠. 빨간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경태 위원장께서 OECD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 미국, 일본, 멕시코, 호주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 나라들은 부존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경제 여력이 민간의 경제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 한 60% 수준이 돼도 그 사회가 국가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 40%라는 것 마지노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제대로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같으면 거의 이 신앙적인 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려서 이제 50%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갚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외환 보유고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를 깨고 간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는 전혀 보지 않고 정말 누가 그런 얘기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해도 되죠.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바지 사장 같다. 잠시 대한민국을 5년만 딱 하고 그냥 안 볼 것처럼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제 자조적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정 건전성 40%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 의원님께서? 40%는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네. 말씀하신 대로 마지노선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도 뭐 통일 대비 재정 여력 확충 뭐 말씀하신 만약에 우리가 40%를 확 넘어가면은 이제 외국 쪽 투자자들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0%를 그렇죠.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또는 뭐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박 의원님도 40%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40%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 좀 아까 이제 OECD 국가 비교를 했는데 OECD에는 해외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국에 사고 있는 부동산 경제 위기가 있을 때 팔아서 갚으면 됩니다. 예, 민간에서.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도 없죠. 수출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수출이 막혀버리고 이 정부가 담당할 수 없는 이런 데 온다면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국채를 발행하는 한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40%라는 어떤 수치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예, 상 위원장. 대한민국 경제 GDP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대한민국의 GDP 규모는 11, 2위권입니다. 유사한 나라와 비교해서 캐나다나 호주 정도와 비교해도 캐나다는 110% 그리고 호주는 64%, 65%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40%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40%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1.5배, 150%의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굳이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동안 9년간 긴축재정하면서 가계대출만 계속 늘려왔잖아요. 지금 가계대출이 최대치로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소위 가계부채는 최상위권 그리고 국가부채는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 정부는 긴축재정하면서 계속 가계 살림을 어렵게 해온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혹시 가계 부채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고 재정 건전성은 대외적인 문제까지 있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해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가 된다 했을 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뭘로 갚냐 이거죠. 예. 외환 보유고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97% 정도 됩니다. 98% 되는데요. GDP 대비죠? 예, GDP 대비했을 때 IMF에선 GDP 대비해서 65%가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7위, 6, 7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128%, 호주 120%, 덴마크가 115%입니다. 소위 북유럽이나 서구의 선진국 정도가 이 정도의 가계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전 자원도 없고 정말 수출 중심의 수출에 의존 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이렇게 가계부채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가계부채를 낮추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40%라는 기준을 사실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가계부채를 좀 더 낮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올해 발행이 예상되는 국채 50조에서 60조 이것을 이제 쌓여서 이제 한 정부 부채뿐만 아니고 이 공기업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돼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채가 지금 1,500조에서 2,000조 정도 하는데 이 외환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 대비, 소위 수입 대비해서 지금 정부 지출이 30조 정도 차이 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 30조 정도 하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거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30조 정도의 지출이 있다면 국가부채가 2014년,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전 정부에서 75조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그 당시 25조 정도였는데요. 서울시 1,000만 인구의 3배에 달하는 75조나 되는 비용을 국가부채로 하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 전 정부에서. 거기에 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마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계부채를 경감시키면서 정부가 좀 더 부담해서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의 증가로 지금 이어지는 지표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예산의 편성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펼친 것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엄청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이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봐주시면 예. 아마 정책적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예산 얘기가 물론 소득도 성장이 뭐 선에서 지금 예산이 좀 책정이 되고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예산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말씀 들었고 혹시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뭐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더 듣죠. 이제 국가 부채 비율 40%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재정 담당하는 관리들은 굉장히 좀 집착하는 편이죠. 그러나 이 40%라는 게 근거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0%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재정 건전성이 좋으면서 이제 경제도 살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제 국제 그 기구들도 이제 확장 재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신용 등급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그 평균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낮은 거죠. 재정이라는 건 이게 나라가 어렵고 지금처럼 그 리세션 위기에 있을 때 그 쓰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세 분 판단을 좀 들어봤고요. 하나만 더 좀 살펴볼 게 이제 선심성 예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할 때 많이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예전에도 선거가 있는 총선이든 대선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전보다는 그 선거가 없는 때하고는 좀 달랐죠. 그렇죠. 주로 이제 과거에는 선심성 예산을 이제 SOC 지역구 예산으로다가 이제 많이 땡겨서 했는데 이 정부도 뭐 그거의 질세라 지난번에 예타 면제를 했죠. 예비 타당성 면제. 비용 대비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를 따져서 이제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사업인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거제에 가는 KTX 같은 경우에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데 김경수 경남지사를 의식하고 줬다. 5조 이상의 예산을 이제 들어가는 큰 국책 사업이거든요. 또 포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철 7호선 예타 면제 같은 그렇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SOC 예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대증요법적인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그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선심성 예산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이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밀고 당기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며칠 전에 있은 의원 연찬회에서 3대 기조 5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심사를 통한 정책 대전환을 관철시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 내년 예산 중에 이제 민주당 요구로 14조 정도가 또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요구로 이제 14조 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이제 삭감 요구를 하려고 할 게 이제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복지 문제나 복지 예산이나 SOC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일자리 이런 거는 이게 총선용 예산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깎으려고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보 재정 국고 지원하는 거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뭐 공공 임대주택 공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당이 요구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이 40조 이상 늘어나는데 이 중에는 이제 내년에 보면은 그 내년에 추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고 총선이 끝나면 이제 원내에 구성하고 하느라고 추경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에서 아마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보면 부풀렸다고 할까요? 좀 약간 예산을 많이 집어넣은 면이 있고 일종의 내년도 상반기에 할지도 모를 추경을 땡겨서 본 예산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또 예. 하나는 그 예산에 예비비 같은 것도 좀 많이 넣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다른 데로 빼서 쓸 수도 있게 이렇게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평소 이제 보통 매년 보면은 이제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뭐 한 1, 2조 정도 감액이 됐었는데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감액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 위원장님은 선심성 예산 논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SOC 예타 면제 말씀하셨는데요. 김천과 거제 간 철도 KTX 연장 사업은 그 라인에 그 구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천의 7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경남지사를 염두에 둔 예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도지사를 염두에 두고 KTX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천 또한 7호선 연장 또한 그 포천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당연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심성 예산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정부의 기조, 그동안의 경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7.1%, 2018년에 7.1%, 그리고 2019년 9.5%,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그 9.5% 전후로 안팎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정부 재정 정책을 확장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을 막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타 면제는 사실은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규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예타 면제에 대해서 그 예산이 잘못됐다 하는 것보다도 예. 그것이 이제 선심성으로 어떤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남용되는 걸 제가 이제 경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또 우리 정치권 상황을 잘 아시는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예산안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논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관련된 부분들 또 정기국회 좀 시작되는 즈음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얘기로 좀 토론의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2일 날 열리는데요. 참 어렵게 일정이 잡혔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여야 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를테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그러니까 정기국회 초반에 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공방이 더 가열되면은 결국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호 대표님부터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박 대표님부터 먼저. 박 대표님 먼저 하시죠. 박 대표님 먼저 하시죠. 예. 세계 유례사에 없는 그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마 한국당 안에서 그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내로남불은 뭐 그냥 도덕적인 문제는 치외하더라도 뭐 제가 꼽아봐도 말이죠. 이 혐의나 무슨 의혹이 10가지가 넘어요. 이제 이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청문회를 해서 통과 의뢰 면죄부에 둘러리만 서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입장은 2일 되기 전에 네. 앞으로 또 더 다른 문제가 또 나온다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거고요. 이 조국 블랙홀에 파묻혀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굉장히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정기국회 초반에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의 이제 주제도 경제 기조가 이대로 맞는 것이냐, 한미일 안보 이 체제가 이제 한 축이 무너져서 한미 간의 갈등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그 외교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고용 절벽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서 국정감사까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또 무엇보다도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이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소위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강행했을 경우에 제1야당하고
협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을 하는 이런 유례없는 이제 이 국회 파국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라든가 이것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 박 의원께서는 한국당 속사정을 뭐 여기 두 분 또 국민들 뭐 물론 저를 비롯해서 이분보다는 잘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이콧을 해서 아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거에 이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혹이 사실로 좀 더 규명되는 작업이 인사청문회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일단 하는 게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 엊그저께 의총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안 보이콧하는 게 맞다 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비중이 비슷했나 보죠 의견들이. 발언하는 분들은 참여하는 게 맞다는 발언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 내외에서 저 정도인데 무슨 청문회를 하냐. 근데 그게 변수가 이제 검찰 수사가 그렇죠. 변수거든요. 그렇죠.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런데 청문회 전에는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다. 예. 그렇게 되면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 자칫 참여했을 때 정치적인 부담이 큰 거죠.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장영태 위원장님 뭐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9월 2, 3일에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국 예.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근데 국회법상 15일 이내에 보통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20일 이내에는 채택 여부를 따져서 보고서를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이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법사위 간사간 소위 교섭단체 세 분의 간사들끼리 국회법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정말 의결해서 모든 전 국민이 지켜야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고작 세 분이 그런 합의로서 이렇게 법을 어겼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 민주당에서는 어찌되었건 이 국회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이콧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요.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는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에 관련된 과연 이 장관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고요. 검찰 수사는 별건으로 사실 개인과 가족 등의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혀 장관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받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의자 신분이라고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또 검찰 수사가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이 대표님한테는 좀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야 간에 지금 또 공방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의 문제가 있던데요. 이런 게 전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전례가 또 이제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전례가 있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을 일단 보류한 거죠. 보류하기로 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불거져 나오고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가족 문제죠. 가족의 각종 비리 이제 그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보도만 나오고 있을 뿐이고 이제 검찰에서 물론 이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궁금해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 스스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고 지금 그러고 나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검찰 수사는 지금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출국 금지 신청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당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지금 굉장히 격노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 수사나 봐주기 수사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보면서 이 인청은 해서 국민들 의혹도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해서 또 해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조금 더 우리 박 의원님. 이게 이제 다른 장관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된다? 그런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출국 금지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런데 왜 가족이 청문회에 나와야 되냐면 과거에 어떤 후보자의 흠결이 있어도 대개 뭐 위장 전입이나 무슨 부동산 이중 계약서라든가 무슨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거나 뭐 음주운전 뭐 전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본인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일가펀드 아닙니까? 그다음에 웅동학원을 잔뜩 부채 껍데기만 남겨놓고 지금 학교에 이 채무를 면탈하고 있는 부분, 가족 문제 아닙니까? 이혼한 전 동생의 부인과 자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의 돈 거래, 가족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 많은 기회와 공정의 문제가 있다는 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주렁주렁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장학금 문제, 무슨 허위 연구소 인턴 경력 기재, 또 그만한 영어 능력이 있어서 번역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가족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자료를 소상히 내서 밝혀야 되는데 그냥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청문회 열리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겠다. 이러면 고만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뭐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2, 3분 정도밖에 없어서요. 이거 관련해서 좀 저희가 다른 청문회 후보자들 얘기는 사실 시간 때문에 좀 못할 것 같고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 정도씩 두 분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장관의 직무를 검증하는 것은 더욱더 철저하고 냉정하게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그동안의 의혹들을 모두 씻을 수 있는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요. 한편은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모든 공직 후보자의 가족들을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일정한 특정한 뭐 잘못된 풍조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감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이 개인을 정말 신상털기식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식의 의혹 제기나 정쟁은 정말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럼 이런 사회에 만연해 있는 풍토를 막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청문회에서 그 가족들이 뭐 증인을 출석한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죠? 청문회에서 가족들이 사실 출석한 경우는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구별을 해서 좀 말씀을 좀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호 대표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 뭐 전례가 뭐 없었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국 후보자를 이제 그 자질을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검찰이나 이쪽에 맡기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리고 정말 궁금한 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조국 후보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가족을 부르는 문제는 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2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이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내일 뭐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30일, 2일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라는 점도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전 의원님, 그다음에 이창호 대표님, 장경태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일본의 화이트국 배제 조치 시행을 두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빠진 한일 관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앞으로 3년간 소재와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서 5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슈 따라잡기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강행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것은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이 최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문제 삼고 있지만 현 상황을 먼저 초래한 일본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며 적대국같이 취급하고 있어 군사정보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노 회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총리 발언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본의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할 품목 100여 개도 연말까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수미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처음에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발언하는 거는 아주 강경하게 네. 우리를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 뭐 종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대화를 열어놓네요.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까 리포트에 있었습니다만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11월 24일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재검토할 수도 있다. 네, 이건 사실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반응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대화를 끊는 쪽이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다들 인식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너희도 끊었으니 우리도 끊겠다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끊겠지만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의 어떤 통보 그 시점은 8월 24일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좀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종료를 통보를 했다면 근데 실제로 끊는 시점은 11월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8월 28일부로 백색 국가 제외를 시행을 해버려서 예. 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행된 것도 사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의회에서 맞아요. 입법하는 예. 상황도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요. 3개월 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을 일본으로 넘겼다라는 이제 이낙연 네. 총리나 김현종 차장의 표현이겠군요. 근데 우리 쪽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일각에서는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한일 간의 이런 네. 갈등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더 많이 볼 거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꾸 우리가 좀 미련을 남기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이라든지 쪽 반응이 될 테고 이제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를 한 이상 또 그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그렇죠. 리스크 이런 것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당장에 또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또 이 국면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렇죠.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말씀 마침 하셔서. 네, 우리가 독도 예전에는 그냥 독도 방어 훈련 보통 이렇게 연례적으로 1년에 두 네. 번씩 해본 거를 지난번에는 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이렇게 이름을 더 네. 달아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예년보다 한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전투력으로 이제 훈련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야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 이걸 가지고 독도 훈련 가지고 또 이제 비판적인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도 훈련을 실시를 해버리면 일본을 자극해가지고 악화되고 있지 않냐. 예. 이렇게 또 미국 나름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사실 한국이나 일본 일각에서 기대해왔던 바대로 중재를 적극적으로 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만 계속 내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한일 관계 악화하고 또 사실 원래 뭐 아예 안 했던 훈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했던 훈련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한국 정부의 어떤 카드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 지금은 왜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근데 그런 또 입장을 표명한 거죠. 근데 미국이 독도 관련된 이 뭐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됐든 독도 방어 훈련이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거는 자칫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아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100%인데 그럼 미국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100% 인정 안 한다는 의미야라는 네. 사실의
그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명확하게 독도가 어느 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기 싫어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현재 미국의 반응은 이 땅이 한국 땅이 아닌데 왜 여기서 훈련하냐 이게 아니라 한일 관계가 지금 나쁜데 이러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의 피력인 것이고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지소미아가 종료를 한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불만이 겹쳐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독도 얘기를 미국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때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독도가 이렇게 애매하게 된 그 근원이 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직접 뺀 게 아니라 뭐 그 당시 일본과 영국에 의해서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합니다만 독도를 애매하게 빼놨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네. 비롯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일부말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역사학계의 시각인데도 그걸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글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일 동맹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또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걱정하는 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주 국가로서의 자존심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또 걸리는 거죠. 건들지 말아야 될 우리 나름의 역린도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정치권 쪽 얘기 넘어가 보죠. 선거제 패스트트랙 안건. 아까 우리 박종희 전 의원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지적을 하시더군요. 이게 한국당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굉장히 폭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네.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좀 전체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더군요. 네, 폭거라고 했을 때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뭐 날치기라든지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어야 폭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는 사실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하고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의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선거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의 좀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다 국회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 자유한국당에서 절차에 대해서 물론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통상적으로 흔히 등장했던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절차, 권한쟁의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한국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전체 회의로 넘겨진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을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된다. 시간을 이렇게 빨리 쓸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국회법 조항들이라든지 또 국회법 해설 책자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보면 90일을 넘기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의결할 수 있는 그것을 전제하고 쓰여진 해설이라든지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홍영표 이 선거개혁 특별위원장은 네. 그 한국당 측 두 사람의 그 위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임의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해당 정당의 어떤 완벽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90일 동안 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명단 제출은 제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해도 어차피 시간을 끌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명단 제출에서부터 시간을 끌고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장이 직권으로 예. 2명의 자유한국당 위원을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인데 그중 4명의 위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전체 회의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이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회의는 이제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열립니까? 전체 회의는 뭐 오늘이라도 열 수 있는 것이고요. 열릴 수 있고. 어쨌든 간에 8월 안으로 이것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통과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회의를 열기만 하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선거법에 선거제도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이 정개특위를 통과를 하게 되면 체계라든지 법의 체계 그리고 자구 정정이라든지 수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9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또 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90일이 지나서 이제 또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본회의에서도 뭐 즉각적으로 표결할지 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같은 전술로 또 지연 전술을 쓸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전제를 해두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우리의 선거법이 어떤 정당의 지지율과 정당 의석 간의 비례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요. 300명 예. 국회의원 예, 중에서 예. 47명 정도만 정당 지지율에 맞게 비례해서 배분하는 그런 의석을 갖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지지율하고 정당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둔 정당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를 지지율, 예. 일단 A값, B값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당이 지지율에 맞는 의석은 50석인데 예.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은 30석이다. 그러면 이 당은 40석은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10석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예. 10석만큼은 일단은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그래도 남는 비례대표 의석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정당 지지율에 맞게 다시 맞아요. 또 배분하는. 나누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아. 100% 완전 연동형은 아니고. 예,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더하면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다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석패자에게 배분한다. 예,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더하기 석패율제 이렇게 골자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상당히 복잡한 어떤 계산법들이 셈법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큰 틀에서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크게 보면 이 두 큰 네. 당 구조에서 뭔가 좀 더 다양한 당으로 네.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받아왔던 소수 정당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선거법이 될 것이고요. 예.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누려왔던 특수를 포기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그런 측면. 그래서 다당제로 가게 되는 그런 건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자신한테 불리한 선거법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장기적인 당리 당략을 오히려 보면 과반 의석을 한번 획득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그 심판 정서라든지 과반 의석을 갖다 줬더니 뭐 했어? 이렇게 두 되는 당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당 마음대로 되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것을 사실 지금 원로 정치인들 상당수는 다당제 또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 중에도 예전에 국회 이제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지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되고 과반 정당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좀 다당제 하에서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전국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대 정당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더라. 이런 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 구도로 네. 뭐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뭐 가끔 뭐 이런 군소정당이 있지만 사실은 선거 때 잠깐이었고 유럽을 보면은 굉장히 그 네. 정당들 간에 물론 큰 당이 있긴 합니다만 작은 당들 간의 그 연합 정부라고 해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일반적인 걸로 저희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우리도 네. 유럽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쉽게 보는 얘기하면 미국 스타일보다는 유럽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비례대표가 아예 없이 모든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고 있거든요. 이런 선거구제가 바로 양당제를 거의 강제하는 그렇죠.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네요. 영국도 양당 네. 구도네요. 근데 양당제하면 사람들이 당이 두 개니까 좀 전국이 덜 어지럽겠지 생각을 하시고 실제 그런 것도 없진 않은데 문제는 현재 미국의 그 국회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셧다운 이런 예. 것들이 펼쳐지고 영국에는 브렉시트가 정리가 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올해 초에 양당제와 선거제도 때문이다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 영국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 네. 정치권에 대한 요구, 국가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들이 그런 다당제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반영될 여지가 네. 그리고 뭐 이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많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분법으로 네. 뭐 보수, 진보 뭐 보통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두 개로만 갈라지면서 이렇게 좀 소외되거나 이렇게 인정 못 그렇죠. 받는 것들이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설령 어떤 정당을 확실히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요.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가 또 있을 수 있기 뭐 때문에 당론 때문이라고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지지자가 소외되는 그런 정치가 있을 수 있는데 비교적 다당제에서는 그런 여지는 좀 작아 보이고 물론 다당제도 협상이나 연합 이런 게 잘 안 되면 굉장히 전국이 혼란한 그런 그런 상황으로 수 갈 수 있겠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2016년 총선 때 다당제가 성립이 되고 나서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 사실 국민 다수가 지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렇죠. 예, 물론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많긴 하지만 이게 옛날에 그 큰 정당 두 개만 있을 때보다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좀
공감대도 확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고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전부가 다당제를 반대하거나 선거제도 개혁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90일이라는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시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보관을 좀 내놓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국회의원들 개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성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게 양당에다 맞추는 것보다는 다당에다 맞추는 게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기도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도 그런 좀 입장은 있습니다. 드네요. 네. 좋은 점이긴 합니다. 물론 네. 말씀하신 대로 단점도 있는 제도니까요. 마지막은 이제 아무래도 잠시 후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있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된 이 국정농단 사건 판결 이 네. 부분인데 김 평론가 보시기에는 핵심 쟁점 포인트는 뭐라고 딱 요약이 됩니까? 네, 지금 결국에 말 3마리에 곰 3마리도 아니고 말 3마리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예. 말 3마리가 이제 이재용 내지는 삼성 측에서 최순실 쪽에 소유권을 넘긴 거냐, 빌려준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뇌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이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그런 이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뇌물 액수 50억 이하가 됨으로써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떨어져서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다. 소유권을 넘긴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으로 2심 재판부였던 고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또 뇌물 액수가 달라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50억은 왜 의미가 있는 기준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뇌물의 그 처벌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또 50억이었던 것이죠. 예.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50억이 넘으면 뇌물이고 50억이 안 넘으면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게 집행유예로 나온다. 참 이런 기준이 참 설겁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에서 좀 임의대로 꺼놓은 그러니까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게 설령 파기환송이 돼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재판이 또 되더라도 그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또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하루에 긴장을 다 쏟아붓지 않고 앞으로 또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재판의 사실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으로 네. 모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결국은. 네, 그리고 사람 또 3명이고 말도 3마리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여기에 이제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뭐 아무래도 이제 이분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재벌 총수와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오늘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대법원 오늘 2시에 저희 특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모아질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요. 말씀 지금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하신 대로 역시 이 뇌물 인정 규모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같은 연관성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정말로 후계자 작업에 뭔가 뜻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대부분이 인정하느냐 이 부분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이 내용은 2시에 저희가 특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보에서 판결 결과는 물론이고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판결의 배경, 향후 영향까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